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을 발표하게 된 메가존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센터의 조다로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하여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ML 서비스에 대해서 한 35분 정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제공하는 AI 서비스, ML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이후에 ML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들,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라벨링을 하거나 노트북 인스턴트를 이용해서 그에 필요한 전처리를 수행하고 모아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된 결과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지난주 11월 24일 서울 리전에 런치가 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AI ML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아마존 서비스 AWS 사이트에 들어가게 돼서 제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머신러닝을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AI 서비스라는 것이 있고 오른쪽에 볼 수 있는 ML 서비스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AI 서비스는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마치 그냥 서비스처럼 내가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에 맞는 연산을 수행을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퍼스널라이즈라고 해서 고객에 맞는 추천을 해준다거나 트랜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음성에서 자막을 만들어준다거나 프라우드라고 해서 금융사기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ML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세이지메이커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의 도메인에 맞는 내용을 직접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이지메이커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과정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이 문제가 머신러닝 프레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에서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개인화 추천을 잘 못해서 고객에게 어울리지 않는 제품을 추천해서인지 혹은 아니면 제 물건이 딴 사이트보다 10배 정도 가격이 비싸면 사실은 그 가격 문제라는 것은 머신러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아무리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머신러닝으로 해결이 될 만한 문제라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들 여러 군데서 수집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에 학습을 하기 전에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내고 지저분한 데이터 혹은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로 클리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눈에 보이는 시각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특징을 뽑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모여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학습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파라미터들을 수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습을 좀 진행을 하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그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목표에 맞으면 그 모델을 배포를 하고요. 배포를 해서 예측을 해서 계속 사이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 결과가 모델에 맞지 않다면 두 가지 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서 원하는 특징을 뽑아낼 수 있게끔 데이터 10건 가지고 머신러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100건, 1000건을 모을 때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데이터를 충분히 모였지만 데이터에 분석하는 과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엉뚱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학습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루틴을 몇 번 돌다가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엔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변경될 필요가 있거나 혹은 더 좋은 모델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앞에 과정을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선의 값을 낼 수 있게끔 끊임없이 반복적인 수행을 해야 되고요.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이 과정 또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약간 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서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기본적인 하나하나 프리페어링하고 분석하고
학습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다음과 같이 큰 내부 4개의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벨이라고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분류를 먼저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영상에서 새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영상을 가지고 이게 새가 있는 그림이다, 새가 없는 그림이다 를 판단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부터 실제로 데이터가 준비가 된 이후부터 사용되는 빌드, 트레인, 디플로이를 따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통합 IDE 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의 특징에 맞는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라든가 뭐 실험 도구들, 디버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실제로 콘솔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크게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할 수 있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링이라는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라벨링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나 빌드를 하기 위한 순서를 정리할 수 있는 노트북,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은 데이터들을 트레이닝하는 것, 그리고 추론을 통해서 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지메이커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서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들은 가상의 EC2 환경에서 도커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눅스 설치하든 윈도우를 설치한 다음에 파이썬을 깔고 각각의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모아서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 세이지메이커는 기본적인 플랫폼 컴퓨팅을 세팅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어떤 플랫폼,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가 미리 정해진 도커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이미지를 불러다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한다거나 혹은 라벨링,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모아준 데이터를 전처리를 수행하게 되면 그 전처리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S3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를 또다시 모델을 만들어서 S3에 집어넣는데, 이 모델 또한 어떤 그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EC2를 만들어서 그 위에 내가 사용할 알고리즘을 골라서 올려놓습니다. 그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GPU가 100개, 1000개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온프라미스에서 구축을 한다고 하면 컴퓨터들을 이 한 번의 학습을 위해서 고사양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수행하고 난 다음에 배포할 때는 오히려 너무 과도한 스펙에 맞는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낭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AW 같은 경우에는 EC2 위에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컴퓨팅 위에 EC2를 올려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알고리즘 도커 이미지를 올려놔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가금이 되기 때문에 기존 온프라미스에 비해서 그 금액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론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이 만들어진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습에 필요했던 도커 이미지를 싹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금이 되지 않는 형태고요. 대신 이 만들어진 학습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에게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포하기 위한 컴퓨팅을 EC2로 하나 만들고 그 위에 배포용 도커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포도 자원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에서처럼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GPU를 100장, 1000장 쓰는 게 아니라 GPU를 5장 쓰는 혹은 2장만 쓰는 컴퓨팅 파워가 있는 EC2를 올려놓고 도커 이미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많은 금전적인 금액을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라는 배포 지점을 이용을 해서 도커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바깥으로 다시 내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AWS는 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S3 버켓에 집어넣고, 이 S3 버켓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때는 ECR에 있는 도커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에서 학습을 쭉 실행시킨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모델에 집어넣고 이건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엔드포인트와 통신하기 위해서 EC2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해서 그 위에 다시 ECR에 있는 도커 이미지를 가져와서 엔드포인트를 해서 통신을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사실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링을 하는 방법, 이 고객의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학습하는 방법. 그래서 학습돼서 모델이 나온 경우에 이걸 어떻게 배포할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라운드 트루스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위한 뛰어난 품질의 훈련 데이터 세트를 빌드할 수 있음. 좀 이게 영어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 보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포인트 클라우드, 이건 3차원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게 새로 따로 만들 수 있는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영상에서 하는 것이 바스켓볼인지 사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고요. 뭐 이 영상 안에, 이 화면 안에 차가 있고 사람이 있는지, 혹은 새가 있다면 어느 영역에 있는지, 그 사실 영역이 아니고 완전히 딱 그 물건만 세그멘테이션 하는 뭐 그런 형태의 라벨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텍스트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은 카테고리별로 구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저희 사용자가, 개발자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라벨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화면들이 라벨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고양이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 고양이 사각형을 치고 캣이라는 라벨을 달아주죠. 그렇게 되면 레이블링 결과가 오른쪽으로 얘는 가로 세로가 이렇고 왼쪽 오른쪽 시작점이 이렇다라고 하면 캣이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서 각 이미지별로 하나씩 데이터에 쌓이게 돼서 매니페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 데이터가 있던 곳에 쭉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라벨링 작업은 누가 실행을 하냐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라벨링 작업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니컬 터크라고 해가지고 아마존 쪽에서 뭐 제공해주는 그런 인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가 있으니 이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다오라고 이 불특정 다수들에게, 아마존에서 인증을 한 불특정 다수들에게 데이터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장 할 때 뭐 0.35불, 뭐 0.035불이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으면서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자면 사진에서 고양이의 네모칸을 쳐주는 것 같은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베이트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사실 데이터들이 항상 대중들에게 오픈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있는 라벨링 팀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들을 전달을 해서 그 회사 내부에 있는 팀에게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벤더는 이제 그 서드파티사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데이터 라벨러라는 단어들이 있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부업 같은 형태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을 모집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뭐 쉬운 작업은 뭐 몇십 원부터 좀 어려운 작업은 몇백 원까지 가기는 뭐 더 높은 금액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있는 서드 파티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에게 부탁을 하고 그 업체들이 라벨링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작업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라벨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라벨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진에서 새를 잡는 알고리즘 구현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바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들을 먼저 알고리즘에 넣고 돌려보는 거죠. 그 알고리즘 넣고 돌려보면 이 사진에는 새가 있는데 그 확률이 몇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는 새가 뭐 종달새가 70%, 얘는 종달새가 60%뭐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 그 나온 확률들 중에서 90%나 높은 것들은 확신한다고 봐서 그냥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90% 이하의 것들은 휴먼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낮은 것들에 대해서만 사용자가 확인을 해서 이것들이 정말 종달새인지 아니면 고양인데 오인식을 한 건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라벨링을 붙여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라운드 오토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사용자와 AI가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렇게 이 라벨링을 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들을 구별을 해놓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 구별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이진화를 한다든가, 혹은 엣지를 찾는다든가 이런 형태의 전처를 해야 될 경우가 필요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보통 우리가 온프라미스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주피터를 사용하는 노트북 인스턴스라는 것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 주피터 노트북과 똑같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레이트 노트북을 하면 이런 노트북 인스턴스들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노트북 인스턴스가 뭐 MLT2 미디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전처리를 할 때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다면 이거를 인스턴스를 높이 올려서 고성능의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간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요금이 저렴한 뭐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이 다 끝나면 여기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기 때문에 끝난 컴퓨터는 잠깐 멈춰 놓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요금이 진행되지 않게. 그리고 내가 어떤 노트북을 사용을 한다 싶으면 다시 오픈 서비스를 누르고 오픈 주피터나 주피터 랩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아까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이거의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5GB의 하드라고 생각하는 게 달려있는 거고, 얘는 T2 미디엄이라는 인스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롤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주피터로 노트북을 인스턴스를 해서 띄워보면 이런 형태의 값이 나옵니다. ML 개발자들에게 많이 익숙한 형태의 화면일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인 거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ML 컨테이너들을 제공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아나콘다 환경에 파이터치에 파이썬 2.6을 사용하는 거, 이 환경은 뭐 아나콘다 환경에 텐서플로우에 파이썬 3.7을 운영하는 거라고 만들어 놓는 거죠. 사실 개발자들마다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내 동료에게 줬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한 번에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고 사실 환경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신 하지만 이렇게 노트북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발 환경들을 맞춰놓고 그 위에 필요한 것들만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세이지 메이커를 통해서 노트북을 공유할 때, 개발을 공통으로 할 때 그래도 온프라미스에서 하는 것보다는 쉬운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올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된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메뉴들 중에 보면 세이지 메이커 샘플 노트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세이지 메이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한 예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를 처음 틀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겠으면 이 샘플들을 하나씩 읽어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고 따라가다 보면 데이터들도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AWS 책임을 지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트북을 자세히 사용하는 법들은 약간 그 세미나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라서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노트북 인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어떤 타입들이 있냐면 세이지 메이커가 제공하는 빌트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전에 로컬에서 만들어 놓았던 내 자신의 그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프레임워크부터 새로 내가 구축한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서드 파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들도 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도커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동안만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그 빌트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개인가 17가지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오브젝트를 디텍션 한다든가, 뭐 그룹핑을 한 카테고리를 나눈다거나, 뭐 퍼스널라이즈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PCA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은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신러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고리즘을 언제 써야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세이지 메이커, AWS 혹은 뭐 클라우드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AWS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개발자라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세이지 메이커에서 올려놓아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난 파이썬 3.7에 텐서플로우를 이용하겠다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나서 내가 선택한 파일은 어디에 있으니 그걸 가져와서 알고리즘을 수행을 해라 라는 형태의 학습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아예 나 환경 자체도 내가 만드는 특수한 환경이 있으니까 EC2 위에다가 그 환경 자체를 올려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켓플레이스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화장품의 종류별로 구별을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이걸 새로 개발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어떤 회사의 알고리즘을 봤더니 이미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제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오는 것이 더 싸다면, 그리고 좀 더 빨리 시장에 제품을 내보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영문이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아마존에 열 몇 개의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게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게 됐던지 설명서를 읽어봐야 될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이게 똑같은 내용에 있는 한글 페이지와 영문 페이지인데 한글 페이지가 간혹 영문 페이지보다 업데이트가 늦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로 된 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신 게 반영이 됐는지 혹은 반영이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반영이 돼 있으면 그 다음에 한글을 읽어도 늦지 않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영어로 된 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실제로도 영문 페이지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쓰면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한글에는 지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왕 오른쪽 걸 봤으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헤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네 가지 타입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빌트인 알고리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여기 보면 get image URL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온다라는 뜻으로 get image URL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미지가 ECR이나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것을 가져올 거고 최신 버전을 가져오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알고리즘을 ML P3 2X 라지라는 컴퓨터 위에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3면 GPU가 들어가는 비싼 컴퓨팅 자원이고요. 그리고 난 거기를 이만큼 돌려서 결과를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되어 있다면 값들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왔으면 오른쪽에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내가 이거는 반복을 몇 번 할 것이고 그 최적화 알고리즘은 뭘 쓸 것이고 이 오브젝트 디텍션 안에서도 리즈넷을 사용할 건지 VGG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해서 그 설정에 맞게끔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걸 가져오는 것들인데요. 요거는 요거 주소에 들어가 보시면 그 도큐먼트가 있어서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보신 것처럼 얘는 똑같이 C4 X라지라는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건데 대신 시작점이 mnist.python이다. 이 기존에 만들었던 파이썬 파일을 가져와서 수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수행을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게 그 AWS 환경에 맞게끔 약간의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다음 주 핸즈온 세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다음 주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실제 사용하던 것들을 AWS에 올려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BYO라서 Bring Your Own이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사용하던 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거. 근데 그렇게 사용하려면 도커 이미지를 왼쪽처럼 이런 규칙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ECR 이미지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도커 이미지를 이 경로에 올려놓고 이걸 사용을 하겠다라고 실행을 해주면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나는 텍스트 유사도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 마침 마켓플레이스에 가봤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이걸 가져서 사용을 하면 돼요. 물론 비용은 들지만 이게 인건비나 시간이나 타임 투 마켓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을 때 유리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된 것들이 모델이라는 것이 생겨서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것처럼 S3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럼 그 S3에 저장된 거를 사용할 때 성능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성능이 원하는 만큼 안 좋을 수가 있으면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용자가 성능 테스트를 했었어야 됐어요. 만약에 그게 오프라인이었으면 내가 반복문을 돌려서 만들든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수많은 훈련 작업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는 MXX라지라는 거 안에서 실행을 할 건데 나는 하이퍼 파라미터 렌즈라는 것들을 정해가지고 나는 이 카테고리별로 최적화 카테고리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거고 런닝 레이트는 0.01에서부터 0.2까지 계속 변화를 하면서 사용을 할 거고
그 반복 횟수는 10번에서 50번까지를 할 거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너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까 렌즈를 설정해 놓은 거 안에서 데이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학습을 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이지메이커 학습을 하고 그 결과를 옆에다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그래 놓고 맨 끝에 학습까지 끝나면 어떤 게 제일 좋았다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을 해서 그 파라미터로 설정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때 여기서는 패러렐로 동시에 3개까지 돌릴 수 있으면 3개까지 돌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쭉 돌려놓으면 사실은 ML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돼서 흘러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것들을 바꿔가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많은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은 발생을 하지만 대신 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들 혹은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뒤에 나와서 오늘 얘기는 오토 ML로 아예 그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결정을 미리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닝까지 마친 모델이 S3에 올라가 있으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용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클라이언트들이 REST AIP 형태로 요청을 하면 결과를 내보내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고요. 클라이언트가 API 호출을 게이트웨이 쪽으로 넘어주면 여기에서 저희가 람다가 사실은 실행이 될 겁니다. 람다가 실행이 돼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에 나 이거 할 거니까 값을 알려다오 라고 얘기를 하면 세이지메이커 추론을 수행을 하고 넘어와서 클라이언트들이 값을 보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셨던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모델 안에, 하나의 엔드포인트 안에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모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A/B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쇼핑몰이었는데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것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로 덮어 씌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70%의 사람은 버전 A, 20%의 사람은 버전 B, 10%의 사람은 버전 C로 놓고 추천을 따로따로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각각 제품 모델군에 대해서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제일 좋은 만족도로 배치를 시킨다거나, 혹은 아예 베타 테스터군이 따로 있으면 이 특별한 베타 테스터군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만 수행을 하고 결국 결과가 기존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원하는 형태로 값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도 EC2 위에 올라가는 거라기 때문에 하나하나당 가금이 되는 거거든요. 모델을 10개 돌리기 위해서 EC2를 10개를 쓰면 $1짜리 10개 돌리니까 $10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의 EC2 안에 모델을 10개를 집어넣으면 $1 안에 해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10개가 돌리면 대신 트래픽이 늘어날 테니까 EC2가 $1짜리는 안 되고 $2 혹은 $3짜리가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엔드포인트를 10개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였던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추론을 해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쇼핑몰에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 하지만 같은 쇼핑몰 추천이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10시에 밤 10시에 그날까지 있었던 것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머신러닝을 돌려서 사용자들에게 한꺼번에 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학습 추론하는 게 계속 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S3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정해진 시간을 가져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추론을 수행을 하고 EC2를 그때만 띄워서 추론을 수행을 하고 다시 그 결과를 S3에 담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S3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배치 트랜스폼 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풀리 인터그레이트 디벨롭먼트 발음이 되게 안 좋네요. 이게 있는데 작년 리인벤트에서 처음 공개가 된 제품이에요. 아까 콘솔에서 보면 학습 탭 따로, 추론 탭 따로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하면 이 탭 안에 왼쪽에 보면 학습이라든가 배포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쭉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는 이 주피터 노트북 기반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만들거나 이럴 때 각각 사용자별로 환경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비슷하지만 그 위에 사용자가 추가하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만든 환경에 사용자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개발 환경 똑같은 환경을 내 동료 개발자의 또 다른 동료 개발자 같이 환경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구현이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튜닝하는 것들, 훈련하는 것들이 실험이라는 하나의 큰 탭으로 묶여서 내가 어떤 걸 개발하기 위한 실험들이다 묶어서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을 택할 건지까지도 좀 자동화해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뭐 그래서 디버거 툴, 모니터 툴들이 추가가 돼서 좀 더 쉽게 관리하게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24일날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됐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다음 뒷장에 보여줄 세션을 세이지메이커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다시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만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겼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다음 세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약 지금 5시 12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0분 혹은 뭐 25분쯤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